설인데 이번에는 오니? 이번에는 집에서 좀 쉬려고요. 딱 3일 쉬는데 운전만 하다가 쉬는 날 다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 일이 힘드니까. 네, 이해하시죠? 다음에 한번 내려갈게요. 애들 엄마랑. 그럼 내가 올라가도 되는데.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힘드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버스로 3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너희가 내려오면 차 막혀서 훨씬 더 걸릴 거 아니야. 굳이 올라오지 마세요. 애들도 와 있어서 주무실 데도 없어요. 다음에 저희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초대하든지 할 테니까. 올라가는 거 안 힘들어. 버스만 타고 가면 되고.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 타면 되니까. 그리고 잘 데 없으면 잠 안 자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아니에요. 오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노승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 씨는 정막 속에 혼자였습니다. 떠들썩한 마을 분위기와는 다르게 노 씨의 집만은 숨막히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남편이 없느냐? 몇 해 전에 눈을 감았으니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식도 없느냐? 그것은 아니었죠.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노 씨의 집에 어느 누구도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멀기는 하지만 못 오갈 거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설령 제주도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마음먹으면 하루에 오가지 못할 곳은 없었으니 말이죠. 노 씨는 의미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울리지 않은 쓸모없는 기계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노 씨는 이렇게 홀로 명절을 보낼 것이라는 걸 말이죠. 아니, 명절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 씨도 더 이상은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그리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노 씨도 기나긴 짝사랑을 끝내고 홀로 설 시간이었죠. 노 씨는 시골 읍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장과 보건소가 가까운 곳이었죠. 시골이었지만 살아가기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에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새벽녘에 보일러를 껐더니 추위에 놀라 일찍 깨버렸죠. 노 씨의 주름진 손이 낡은 전기장판 스위치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플라스틱의 감촉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추위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 보일러를 켰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금방 훈기가 돌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라도 여럿 있었으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병치레를 했고 노 씨는 그런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엔 노 씨뿐이었습니다. 이번 설에 못 내려오니? 노 씨는 달력을 한번 쳐다보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바쁠 시간은 아니었기에 아들은 한 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 씨는 올 수 있느냐고 묻지 않고 못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미 몇 해 동안 큰아들이 내려온 일이 손에 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정 좀 본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직 명절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명확한 대답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망감과 함께
희망도 마음속 한구석에서 피어났죠. 차례도 안 지내니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간다고 생각해. 알았어요. 마지막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며느리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절이라도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었죠. 남편이 아픈 뒤로는 명절에도 차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노씨가 힘들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두 며느리들이 꺼리는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세상이 바뀐 것을 돌려서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안 그래도 먼 길 오느라 힘든 자식들. 의미 없는 일에 신경 쓰고 부담 갖게 하지 말자. 그냥 부모 집에 와서 편하게 쉬다 가게 하자고. 생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차례상은 차리지 않고 간소하게 가족들이 먹을 밥상을 노씨가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위가 오면 설거지조차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노씨의 마음도 충만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설에 아들 내려온대? 내려오지. 이번에 우리 며느리 애기 낳았잖아. 애기 데리고 온다네. 우리 아저씨 지금 들떠서 벌써 장 보러 간다고 난리야. 아이고 좋겠네. 근데 차 많이 막힐 텐데 애기 괜찮나? 그래서 새벽 일찍 출발한대. 딸내미들 오지 않아? 우리 애들은 설 당일에 내려오지. 나도 오랜만에 손주들 볼 생각하니까 좋네. 근데 며느리가 명절을 좋아라 하나? 우리 며느리? 아이고, 손끝이 야무져서 음식도 잘해. 내가 한다고 해도 다 자기가 하겠대. 노인정에 갔더니 마을 여자들이 명절 얘기로 바빠 보였습니다. 전부 자식이 언제 오고 손주들이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도 명절에 북적북적하지 않아? 자식이 넷 아니야? 아, 셋. 아이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 나겠네. 그렇지 뭐. 노씨는 말을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색한 미소였지만 이미 다른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한 여자들은 누구도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노씨는 남몰래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노인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씨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겨울 해가 일찍 기울어 마을길 담벼락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자신의 외로움을 형상화한 것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대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저럴까 궁금했습니다. 옛날에야 저런 명절 풍경이 당연했지만 요즘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았습니다. 노씨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나 비슷한 광경뿐이었습니다. 결국 노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말았습니다. 노씨만 빼고 세상 사람들 모두 화목하고 행복한 것 같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밤이 깊어지자 노씨는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전기장판이 데워질 때까지 몸을 웅크리고 있던 김씨는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씨는 눈을 감고 잠들려 했었지만 고요함이 오히려 잠을 방해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세는 것처럼 무섭게 들렸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노씨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떡도 고기도 넉넉하게 샀습니다. 노 씨는 잘 먹지 않는 과일도 평소보다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죠. 하지만 노 씨는 막내 아들이 안 올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병규,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혼자 방문한 막내 아들의 얼굴을 보고 노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날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빠서 전화할 틈도 없다던 아들이었기에 꼭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요. 얘가 무슨 일이야? 아들의 대답에 노 씨는 얼떨떨하면서도 무척 기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배고프지? 노 씨는 서둘러 부엌을 오가며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살짝 굽은 허리의 걸음은 느렸지만 들뜬 마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먹네요. 엄마 밥. 그래. 많이 먹어. 근데 정말 무슨 일이야? 지수 엄마랑 싸웠어? 혹시나 며느리와 싸우기라도 했나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혼자 말도 없이 찾아올 정도면 이혼이라도 생각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싸우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탁드릴 게 좀 있어서요. 무슨 부탁? 노 씨의 질문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내리깔았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사업 말이에요. 그게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예상치 못한 말에 노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설마 하니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한 10여 년 전에 가지고 있던 밭을 전부 팔아버린 걸 자식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제때 사업 자금이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막내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2군데나 차렸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새 사업을 준비한다고 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듯 했죠. 그래서 그 돈을 엄마가 좀 빌려주셨으면 해서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노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절박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노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6천만 원만 일단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도 빌려달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우선 당장 6천만 원을 아들에게 떡하고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니? 어쩐지 노 씨는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로서 뭐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분명 가진 재산이 많았더라면 흔쾌히 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 혹시 안 팔고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너희 셋 결혼시키느라고 다 팔았잖니. 너도 알잖아. 혹시 아버지가 숨겨놨던 재산이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희도 알았겠지. 그러면 이 집은 내놓으면 얼마나 해요? 뭐? 돈이 많이 되진 않겠죠? 대출은 얼마나 나오려나? 5천 안 나올까요? 뭐? 그건 집이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아들의 말을 노 씨는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노 씨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생활비도 빠듯한 거 알잖냐. 그러면 나중에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까지 잘못되면 안 돼.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금은 조금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끌어다 줬으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안 된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것에 노 씨는 당황했습니다. 힘들어서 먼 길을 찾아온 아들한테 해줄 말씀이 그것뿐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노 씨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밥을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밥상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잠깐만, 밥이라도 먹고 가. 노 씨가 그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에 들어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노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식사라도 끝나고 말을 걸어보는 건데 하고 쓸쓸히 후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 아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 씨의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노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죠. 그러니 이번에도 막내 아들의 방문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니 올 수도 있었습니다. 노 씨는 막내 아들의 번호는 건너뛰고 큰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선아 엄마가 이번 설에는 바쁘대요. 아, 회사 일이? 그건 아니고요. 처가에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오면 좀 힘들어서요. 너무 머니까. 아들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간다 하고 성의 있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빠서 못 오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처가 일로 말이죠. 그리고 노 씨도 캐묻지 못했습니다. 못 온다고 했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난 추석에도 비슷한 말만 남기고 오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래, 알았다. 괜히 먼 길 올 거 없어. 차도 많이 막힐 텐데. 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내려갈게요. 애들 엄마랑. 그래. 그렇게 해. 언제든지 와. 내려오기 전에 연락하면 너희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놓을게. 네네.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 씨는 잠시간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서 애써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몇 시쯤 도착하나 싶어서 떡국 해놔야 되니까. 병섭이랑 병규는 못 온다고 하더라. 엄마, 이번엔 못 가. 큰애 입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설 동안 특강 스케줄 꽉 차 있단 말이야. 과외도 있고.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딸의 목소리에 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도 못 오는 거지?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에 딸은 곤란한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못 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미안. 하지만 단호했죠. 큰아들도 딸도 모두 나중에 온다고 했지만 노 씨는 몇 번의 경험으로 그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손자 손녀의 최근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보고 그리움을 참으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노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딸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로 자식들이 왔던 것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결국 설에는 노씨 혼자였습니다. 명절에 부엌은 적막했습니다. 전기밥솥 증기 빠지는 소리만 유일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문 밖은 꽤나 시끌시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이는지 자동차 소리가 연신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안쪽 창문까지 닫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석에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고 또 그 다음 설을 앞두고서도 못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노씨가 전화를 걸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듯이 말을 했죠. 자식들은 혼자 명절을 보낼 노씨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설이었습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노씨는 어김없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인데 이번에는 오니? 이번에는 집에서 좀 쉬려고요. 딱 3일 쉬는데 운전만 하다가 쉬는 날 다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 일이 힘드니까. 네, 이해하시죠? 다음에 한번 내려갈게요. 애들 엄마랑. 언젠가 들었던 말 같았습니다. 늘 똑같은 말을 들으니 귀에 익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노씨도 알겠다는 말을 하고 끊었을 텐데 그날따라 조금 다르게 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올라가도 되는데.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이번에 둘째도 대학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제대로 축하를 못 해줘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드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버스로 3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너희가 내려오면 차 막혀서 훨씬 더 걸릴 거 아니야. 어머니 힘들까봐 마음이 좀 그런데. 일단은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또다시 애매한 말로 대답을 미루는 아들. 전화를 끊고 나서 노씨는 어떤 의지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게 혼자서 명절 내내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정신이 없어서라도 이 고독함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설 연휴 첫날 노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두툼한 점퍼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좀 내렸는지 길이 미끄러웠지만 다행히 버스는 운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표는 남아 있었습니다. 노씨는 아들이나 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에서 쉰다고 했으니 찾아가면 당황스러워 하더라도 식사 한 끼는 하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씨 나름의 깜짝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한 구석이 설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노씨도 큰 용기를 내고 벌인 일이었죠.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명절에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고속도로로 바뀌고 작은 건물들이 높은 아파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락이 늦었죠. 며칠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 명절에는 굳이 올라오지 마세요. 애들도 와 있어서 주무실 데도 없어요.
다음에 저희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초대하든지 할 테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노 씨가 말도 없이 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한 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손주들이 와 있다면 더욱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올라가는 거 안 힘들어. 버스만 타고 가면 되고,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 타면 되니까. 그리고 잠 안 자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노 씨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로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왔다가 주무시지도 않고 가시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말의 내용은 걱정하는 것이었지만 말투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아들의 귀찮고 짜증난 음성을 엄마인 노 씨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안 갈게. 네, 다음에 봬요. 다음, 결코 찾아오지 않는 다음. 그 한 단어에 노 씨는 늘 무력해졌습니다. 버스는 속절없이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10분 정도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중간에서 내릴 수도 없는 고속버스 안에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노 씨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담아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아이들 학원 간 사이에 잠깐이나마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혹시 서울 가면 볼 수 있니? 한자 한자 정성껏 누른 뒤에 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기다리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노 씨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차창에 기댔습니다. 이제는 노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이미 반 이상 서울을 향해 올라온 이상 서울에 도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옆 사람이 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였습니다. 짐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갈 수는 없었고 딸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니 다시 내려가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노 씨는 매표소로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노 씨의 집으로 내려가는 버스가 있는지 말이죠. 다 매진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못 가는 건가요?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취소되면 알려주나요? 그건 아니고요. 기다리셨다가 다시 문의주세요. 노 씨는 하는 수 없이 터미널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실내라고는 해도 바깥이 워낙 추운 탓에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니 뼈가 아프고 시렸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운 좋게 버스표를 예매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운이 좋았던 걸까요? 노 씨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아침도 대충 먹고 나왔는데 점심도 건너뛰는 바람에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입에 넣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버스 시간을 기다리며 노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파로 터미널 안은 꽉 차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있는 손주들, 간식을 나눠 먹는 모습들. 그런 광경들이 노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시간을 10분 남겨두고 노 씨는 배가 고파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미리 잔뜩 만들어뒀는지
차가운 김밥을 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왜 미리 허락도 안 받고 버스에 올라타서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지고 한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집까지 걷는 그 길이 어찌나 춥고 쓸쓸하던지 동네에는 고향에 방문한 자식들과 손주들의 목소리로 평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노 씨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벗삼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 날씨가 꼭 지금 노 씨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깜깜한 어둠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침부터 보일러를 끄고 있었던 탓에 평소보다도 냉골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 더욱 썰렁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주려고 몇 가지 챙겼던 반찬이 도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일 바깥에 있어서 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품에 안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노 씨는 식탁 앞에 앉아서 멀쩡해 보이는 반찬 몇 가지에다가 대충 밥을 먹었습니다. 어쩐지 목이 막히는 기분에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반 공기도 채 먹지 못하고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은 노 씨는 힘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질 하는 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도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병섭, 이진선, 이병규. 노 씨는 괜스레 자식들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불러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나니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도 없는데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먹은 것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설 내내 노 씨는 혼자였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더 이전의 설처럼 말이죠. 또한 그해 추석, 다음해 설, 또 추석. 노 씨를 찾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설에 우리 아들은 안 온대. 아니, 왜? 며느리한테 설거지 좀 시켰더니 부부 싸움을 했다나 봐. 뭐? 지난번에 며느리 음식 잘한다고 자랑하더니 참,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아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놈 새끼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인생 뭐 있어? 자식이고 뭐고 혼자 사는 거지. 노인정에서 동네 이웃이 우울한 기색으로 말을 했습니다. 늘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던 집이었는데 발길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식 키워놔봐야 하나 소용없다더니. 안 그래? 이웃이 노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혼자인 노 씨의 사정을 모르는 동네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내려오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로 노 씨에게 동질감이라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노 씨는 1시간 넘게 아들 며느리 흉을 보는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 말도 많이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봐야 할 말이 생길 텐데 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가족들끼리 여행 가려고요. 엄마, 나 못 가요. 내 상황은 알지? 그리고 여전히 연락이 없는 막내 아들. 지난해 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말이죠.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기로 말이죠. 오매불망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혼자 남은 부모란 인생에 있어서 작은
작은 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70이 넘어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부모는 이제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노 씨도 말년에 혼자 살아가는 법을 뒤늦게나마 배워야 했습니다. 노 씨는 봄이 지나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들었던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택연금이요? 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죽으면 집은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부터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 다달이 큰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읍내에 있어 그 평가 금액이 생각보다는 높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을 받더라도 죽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노 씨에게는 나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금과 연금 등을 모두 합친다면 희귀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도움이 없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몇 달 뒤 막내 아들에게서 몇 년 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주택연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일이 있어서 엄마 집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이거 뭐예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거 담보 설정이 돼 있는데. 아, 다짜고짜 따지는 아들의 말에 당황스러웠던 것도 잠시 어째서 전화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노 씨의 집 등기부를 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무척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했어. 뭐라고요? 어처구니 없어 하는 아들 때문에 노 씨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상의를 해야 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끊어진 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말이죠. 그거 나중에 집이 국가 것이 되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요? 진짜 엄마는 자식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죠? 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 생각밖에 안 했던 노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신청하기 전에 상해 정도는 하셨어야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너는 연락이 안 되고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는데 허공에다가 대고 상해해? 아니, 형님한테라도 전화를 하셨어야죠. 내 집 가지고 한 달에 몇 푼씩 받아도 되느냐? 그렇게 물었어야 했다는 거야? 아니, 한 달에 몇 푼 나오지도 않으면 뭐하러 신청을 했어요? 차라리 팔아버리지. 팔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살아가라는 말이야? 집값만 생각하자면 팔아버리는 게 이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살던 집에서 살면서 매달 조금씩 받는 게 노 씨에게는 나은 선택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실 생각이셨어요? 노 씨는 속에서 무언가 북받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겨줄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진작에 자식들에게 다 퍼져서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집 한 채로 노후의 생활비를 조금 더 받겠다는 건데 그게 이렇게 자식에게 욕을 먹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가고 싶은 노 씨의 마음을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는 뭐하러 떼본 거야? 그러자 또다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아들.
대답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부모가 가진 것을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가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너희한테 짐 안 지우려고 그런다. 줄 수 있는 것도 이젠 없지만 그렇다고 너희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랬다면 진작에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셨겠죠. 이번에도 정말 실망이네요. 막내 아들의 전화를 받고 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슴속 한켠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도 소식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오랜만에 자꾸만 울어댔습니다. 노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받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았는데도 노 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 씨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껐습니다.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몇 번 오다가 말았습니다. 이미 집이 노 씨의 것이 아니게 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찾아온다고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오던 전화도 멈췄습니다. 자연스럽게 노 씨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그런 평소와 같은 일상 말이죠. 매일이 똑같은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전과는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노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을, 자식들의 방문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고독함을 조금 잊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자리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익숙해져서 그런지 올해 추석에도 아마 혼자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가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갈까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찾지 않았습니다. 다들 긴 연휴에 설레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식들을 기다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노 씨는 멀리서 그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노 씨와는 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 노 씨는 얇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방 전기장판을 틀어야 하는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외투를 걸친 채로 자야 할 것 같았죠. 노 씨는 잠시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또 하루가 끝났고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독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심장이 뛰는 한,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혼자라도, 외롭더라도, 서럽더라도, 약간 열려있는 창밖으로 낙엽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용히 내려앉는 나뭇잎처럼 노 씨의 삶도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